소녀는 어머니가 선물해준 십자가 목걸이를 큰 애청으로 간직했다. 목걸이는 금이나 금과 비슷한 것으로 도금되어 있었다. 목걸이 줄과 십자가는 가늘고 튼튼했다. 나리오는 목걸이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목에 꼴지는 않았지만 엄지와 검지로 잡고 탁자 위에 섬세하게 올려놓고 목걸이가 꿀처럼 스스로 휘어지는 것을 보기 좋아했다. 소년이 그 귀중한 선물을 잃어버린 순간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둥글게 말려 탁자 위에 놓인 목걸이는 햇빛에 반짝였다. 나리오는 무릎에 발꿈치를 떼고 손에 떡을 꿰고 앉아 완벽한 지루함 속에서 목걸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는 난데없는 찰칵 소리를 들었고 귀중한 목걸이가 아주 고운 모래로 변해 조용히 불어온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처럼 공기중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초자연적인 사건 이후 수년이 흘렀고 30살이 된 나리오는 아리안나와 결혼했다. 그는 시계 공구로 일했고 그녀는 체스 선생으로 일했다. 체스에 대한 아리안나의 헌신은 기하학적 아름다움, 승부욕, 나이트가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은 도약에서 비롯되었다. 시계공이 되고 싶었던 나리오의 마음은 목걸이 사건, 특히 그가 들었던 시계와 유사한 찰칵 소리에서 시작되었다. 부부는 새 페인트 칠이 필요한 초라하고 낡은 집에서 살았다. 집안의 한 방에는 수많은 핀셋, 나사, 드라이버, 스프링, 발진기 등 작은 시계 도구와 부품들은 물론 체스판과 가끔 채자리를 잃고 바닥에 놓인 체스말, 그리고 카파블랑카와 님스비치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 아리안나와 나리오는 그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둘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철학을 좋아했고 기이한 대화를 통해 형성한 세계관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믿었다. 우주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그들의 직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부부는 세상의 무자위적인 모습에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다. 시계의 복잡한 내부와 유사한 장치가 끝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혹은 폰이 체스판에 만들어낸 난공불락의 진연처럼 시간 속에서 천천히 예상 가능하게 나아가는 연쇄물로 인식했다. 걱정 많은 아리안나는 이 장치에서 하나라도 부품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그녀는 제자리를 잃은 부품이 갈다른 세계, 아마도 강이나 뱀의 움직임과 같은 세계를 제안했다. 잃어버린 목걸이가 병행 우주에 있을 거라고 상상해 왔기에 나리오는 그 가설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어느 나른한 오후, 아리안나는 자기의 최근 게임을 분석하고 있었다. 피로감 때문에 의자 가죽에 등을 기대고 누워 있었다. 남편을 바라보았다. 책상 앞에 수그린 채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리오의 어깨 위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빛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아리안나는 빈셋을 탁자에 놓는 나리오의 손을 주시했다. 그때 찰칵 소리를 들었다.
다리오가 두려움 때문에 재빨리 둥글 곱게 폈고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얼굴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남편은 십자가 목걸이처럼 작은 분자로 부서져 곤중에서 사라졌다. 상실의 고통으로 아리안나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았다. 걱정하는 친척과 지인이 방문해도 마치 하지 않았다. 다리오의 실종을 수사하던 경찰관은 이야기를 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결국 수사를 종결했다. 아리안나는 병행 세계에서 다리오를 구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집거했다. 그녀의 세계관에서는 이론상 다른 세계로 간 길 잃은 부품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었다. 다리오를 데려올 희망을 주는 것은 이 아이디어뿐이었다. 몇 년 동안 현실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발전시켰고 이를 극단으로 끌고 가 다리오의 사라짐의 순간을 복제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다. 그 배율로 인해 조각이 빠져나갔다면 이를 동일하게 반복하면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후에 다리오의 몸짓을 완벽하게 모방하며 핀셋을 탁자 위에 놓았고 남편의 책상 위에 몸을 구부린 채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햇빛을 기다렸다. 수십 년 후 희망을 잃은 아리안나는 사실을 밝혔다. 그녀의 고백은 마을 사람들이 아리안나의 정신 상태에 대해 가졌던 위협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본 아리안나는 광기가 자기의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요 몇 년간 의미 없는 소일거리로 여겨왔던 재수를 그만두었다. 끝없는 산책을 했고 자기의 어지러운 마음을 끄는 자질구레한 잔싱크와 잡동사니를 모았고 구걸했고 호두나무나 분수가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환각 속에서 빛방울이나 다양한 크기의 정육면체로 변한 마을을 보았다. 마을에 도착하니 풍경과 산이 요동치며 가옥들이 땅에서 하늘로 내던져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벽에서 나와 아스팔트 속으로 침몰했다. 스스로 정한 기념일에 그녀는 길에서 주운 잔신구, 자기 맞지 않은 귀걸이, 플라스틱 팔찌, 발에 머리띠를 하고 자신이 여왕이라고 믿은 채 거리로 나갔다. 세월의 분파에 의해 늙고 쇠약해진 아리안나는 여러 달의 사막을 그녀의 나이든 발걸음 앞에 끊임없이 길을 물러서는 설물이 지는 해변을 안드로메다 홍하 가장 자리를 수놓는 모든 빛나는 별을 따라 걸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집 앞 보도를 기어가는 아리안나를 이웃들이 슬프게 바라보았다. 어느 나른한 오후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아리안나는 찰칵 소리를 들었다. 몇 번 눈을 깜빡이고 나자 기뻐서 울고 있는 다리오의 얼굴이 보였다. 아리안나는 발을 뻗어 남편의 볼을 만졌다. 얼굴도 손도 젊었다. 다리오는 찾았다, 찾았다 라고 반복했다. 하루 종일 아리안나를 아는 팔을 풀지 않았다.
3주일 동안 그녀를 찾았다고 했다. 대화 중 어느 시점에서 아리안나는 손을 뻗었고 검지가 결정화되었다. 빛나는 액체 한 방울이 손끝에 맺히더니 가느다랗게 빛나며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리오는 손을 폈고 그 위에 빛나는 액체가 굴처럼 떨어져 감기다 마침내 굳어졌다. 그 현체를 알아보았다. 다른 세계에서 구출된 어머니의 선물이었다.